아내의 장례식 다음 날 라디오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왔다. 오늘의 사연 김영수님의 편지입니다. 문제는 그 편지를 나는 쓴 적이 없다는 거였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수 씨, 이제 약속 지켜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장례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비도 눈물도 없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친척들은 짧은 위로를 남기고 빠르게 돌아갔고, 영수는 마치 누군가 꿈속에 잠깐 들렀다 사라지듯 남겨졌다. 분향소 앞에 놓인 국화꽃이 시들지도 않은 채로 아직 너무 싱싱해서 이별의 실감조차 나지 않았다. 영수는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안의 정순의 눈빛은 늘 그랬듯 단단했고, 당신 먼저 가지마 라고 말하던 그날의 표정과 똑같았다. 그런데 결국 약속을 어긴 건 자신이 아니라 아내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더 적막했다. 시계추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오래된 벽걸이 시계는 아내가 좋아하던 물건이었고, 영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가 아직 부엌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냄비 하나, 밥솥 하나에도 손길이 닿지 않았다. 텅 빈 집,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혼자라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런데 그 순간 라디오에서 낮게 잡음이 섞인 멘트가 흘러나왔다. 오늘의 사연은 김영수님의 편지입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있던 몸을 움찔하며 일으켰다. 목이 바짝 말랐다. 내 이름이라고? 그는 눈을 찡그리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그 자리로 가지 못한 게 평생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소리는 DJ의 낭낭한 톤이었지만 문장은 분명 자신이 쓸 법한 내용이었다. 문제는 영수는 그런 편지를 단 한 줄도 쓴 기억이 없었다. 날짜, 장소, 심지어 단어 선택까지 낯설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너무 정확했다. 라디오 스피커에서 종이장 넘기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흘러나왔다. 영수 씨, 이제 약속 지켜요. 필체가 눈앞에 그려졌다. 아내의 글씨, 유난히 끝 외획을 길게 빼던 버릇, S를 작게 쓰던 습관, 틀림없었다. 정순이. 영수는 본능적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다. 오래된 유선 전화, 아내가 굳이 버리지 않고 쓰던 그 기계였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다. 전화를 받자 기계음 같은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영수 씨, 잘 듣고 있어요. 내가 없을 때 이 전화가 울린다면 이제 열쇠를 찾아요. 서랍 맨 아래. 창고 비 12숨이 막혔다. 그것은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도 단호한 어투. 마치 장례가 끝난 뒤를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 준비해둔 목소리였다. 영수는 곧장 거실 서랍을 뒤졌다. 낡은 봉투 안에 작은 철제 열쇠가 들어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하게 B12라고 적혀 있었다. 도대체 뭘 숨겨둔 거야, 당신은?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천천히 일어섰다. 집 밖으로 나서자 초가을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골목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발자국 소리만 쓸쓸하게 울렸다. 평생 살아온 동네지만 그날따라 낯설고 서늘했다. 창고 단지는 오래된 공장 옆에 붙어 있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밀자 먼지 냄새가 확 풍겼다. 형광등은 깜빡이며 꺼질 듯 켜졌다. 그는 B12 호수를 찾아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바퀴벌레가 스치듯 달아나자 몸이 움찔했다. 드디어 도착한 철제 문, 열쇠를 꽂자 낡은 잠금 장치가 금속성 마찰음을 내며 돌아갔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영수는 손전등을 켰다. 박스 하나를 열자 카세트 테이프 몇 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두툼한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날 못 간 이유를 나부터 알고 있었어. 잊기 전에 마저 해요. 글씨는 분명 아내의 것이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아내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 어떤 그날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라디오라는 방식으로 다시 꺼내려 한 것이었다. 손에 쥔 테이프가 묵직했다. 영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평생 자신이 외면해 온 무언가를 다시 마주하라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것을. 영수는 창고 한 구석에 앉아 손바닥만한 카세트 테이프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흠집난 플라스틱 케이스 위에는 낡은 라벨지가 붙어 있었다. 검은 매직으로 서툴게 쓴 글씨. 1988년 7월 14일 기록 손끝이 저릿했다. 그 날짜는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무언가 지워진 듯 공백으로 남아있던 날이었다. 그는 망설이다 집으로 테이프를 들고 와 아내가 평생 쓰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낮게 웅 하고 돌아갔다. 처음엔 바람 소리와 함께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아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수 씨, 이건 당신이 잊은 그날의 기록이에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덮어둔 건지도 몰라요.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어서 들려온 것은 젊은 날의 자신이 남긴 음성이었다. 떨리는 목소리, 거친 숨결. 정순아,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동생이, 불이야. 공장에서 불이 났어. 지금 병원으로. 거친 잡음이 섞였고 누군가 다급히 뛰는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다. 영수의 눈가가 떨렸다. 머릿속에 조각난 장면들이 번쩍였다. 불길, 검은 연기, 쓰러진 동생, 병원 대기실의 하얀 형광등. 그날 그는 약속 장소에 가지 못했다. 을지로 어느 다리 밑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고 달려가지 못한 날. 그래서였구나. 영수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한 망각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밀어냈던 기억.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기억을 봉기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아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테이프는 계속 흘렀다. 영수 씨, 당신은 늘 미안해 했어요. 하지만 말로 꺼내지 않았지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정리했어요. 박스 속에서 꺼낸 또 다른 묶음을 펼치자 날짜별로 정리된 편지들이 나왔다. 편지지는 방송국 로고가 찍힌 용지였다. 발신인 칸에는 김영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글씨는 아내의 것이었다. 아내는 수년간 라디오 방송국에 남편의 이름으로 사연을 보냈던 것이다. 그 편지들은 모두 같은 주제였다. 그날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사과,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전하고 싶은 말, 미처 전하지 못한 안부, 영수의 손이 떨렸다. 아내는 왜 이런 일을 했던 걸까? 단순히 남편의 대신이 아니라 남편이 잊어버린 기억을 세상에 남겨주려 했던 건 아닐까?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을지로 골목 풍경과 함께 낯선 젊은 여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흰 우산이 들려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을지로 사진관 청계 다리 옆 구반포 공중전화 박스. 영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곧 숨이 가빠졌다. 머릿속 단어 몇 개가 빠져나가듯 공백이 생겼다. 내가 왜 여길 찾아야 하지? 이건 누구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끊기듯 흐려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감췄다. 자신이 이미 초기 기억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몇 달 전부터 단어가 빠지고 길을 잊고 이름이 금세 떠오르지 않던 순간들. 그는 아내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렇기에 이 기록들을 남긴 것이다. 당신이 잊어도 내가 기억해 줄게.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듯했다. 그날 밤 영수는 폴라로이드 사진과 테이프, 편지 묶음을 작은 가방에 챙겼다. 그리고 새벽 첫 차가 떠나는 시각에 을지로로 향했다. 을지로 골목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다. 오래된 간판은 사라지고 번쩍이는 LED, 간판들이 들어섰다. 하지만 낡은 처음 사진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주름 깊은 노인이 카메라를 닫고 있었다.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폴라로이드를 내밀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사진을 오래 들여다 보았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여인 기억하오. 자주 왔었지. 기다리는 사람 있다고 늘 사진만 맡기곤 했소. 몇 해 전엔 남해 쪽으로 내려갔다 하더이다. 남해요? 그래. 바닷가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더군. 노인의 말은 오래된 진실을 툭 떨어뜨리듯 담담했다. 영수의 손에서 사진이 덜컥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힌 사진이 뒤집히며 다시 한번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구반포 공중전화 박스. 그날. 영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 여름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의 무게가 다시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다. 아내가 남긴 길을 따라가 보기로. 다음 날 영수는 남해행 버스에 올랐다. 창밖 풍경이 흘러가자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붙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몇몇 이름과 기억은 이미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잊기 전에 반드시 가야 한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니까. 남해에 내리니 바닷내가 훅 들어왔다. 젖은 소금 냄새, 파도 부서지는 소리, 항구 끝에 서 있는 등대가 낮은 해무 속에서 깜박였다. 버스에서 내려 가방끈을 고쳐 쥐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웠다. 폴라로이드, 테이프, 편지 묶음 모두 가방 속에 있었다. 아내가 남긴 길잡이,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했다. 민박집은 항구 골목을 2번 돌면 나오는 작은 2층 집이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린 미역을 들고 나와 말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서 왔습니다. 오늘 저녁엔 광장 앞에서 라디오 공개방송 해요. 도시팀이 내려왔대요. 그 DJ 인기 많잖아요. 밤마다 사연 읽어주는 사람. 아주머니는 활짝 웃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했다. 라디오. 아내가 늘 켜놓고 살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다시 나를 부를지도 모른다. 저녁. 광장 쪽으로 가니 스피커 점검 소리가 찢어졌다. 치지직. 테스트 하나, 둘, 셋. 임시무대 위로 노을과 바다가 겹쳤다. 철제 구조물에 달린 조명들이 하나둘 켜졌다. 객석은 접이식 의자였다. 젊은 커플, 관광객, 현지 어르신들 모두 가벼운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 사이를 스치는 고소한 냄새, 옥수수, 오징어, 맥주, 무대 뒤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낭만사연, 추억 우체통, 올해 마지막 공개방송,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안내문, 사연 접수, 무대 좌측 천막, 필명 가능. 영수는 천천히 천막으로 갔다. 스태프가 미소를 지었다. 사연 접수하시겠어요? 네. 이걸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영수는 가방에서 미완성 편지 묶음을 꺼냈다. 고무줄을 풀자 종이 냄새가 났다. 스태프는 정성스레 묶음을 받았다.
받는 분 성함 있으세요? 있긴 한데 그는 말을 멈췄다. 혀끝에서 이름이 맴돌았지만 잡히지 않았다. 이름 한 글자, 마지막 휙 빠져나갔다. 머릿속이 번쩍하더니 잠깐 바닷소리만 들렸다. 스태프가 당황스레 웃으며 작은 용지와 펜을 내밀었다. 괜찮으시면 여기 적으세요. 방송에선 밝히지 않아도 돼요. 진행자분이 참고만 하세요. 영수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받느니 빈칸, 한참을 바라보았다. 종이가 흔들렸다. 펜끝이 종이에 톡 부딪힐 때마다 작은 점이 생겼다. 아무것도 적지 못했다. 조금 있다 다시 드려도 될까요? 그는 용지와 펜을 돌려주고 뒤로 비켰다. 천막 밖 공기가 선선했지만 이마에 땀이 났다. 괜찮아. 잠깐만. 금방 떠오르겠지. 그는 가방을 열었다. 테이프, 사진, 편지. 순서대로 다시 만져보았다. 사라진 단어를 촉감으로 붙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공개 방송은 해가 떨어지며 시작됐다. DJ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의 환호가 파도처럼 번졌다. 그 목소리. 라디오에서 듣던 바로 그 톤. 따뜻하지만 단단한 속도. 여기는 남해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사연이 읽혔다. 잔잔한 음악이 깔렸다. 그 다음 사연, 웃음이 번졌다. 박수. 조명이 객석을 부드럽게 훑었다. 세 번째 순서. 진행자가 잠시 멈추더니 스태프가 건넨 종이 묶음을 들었다. 다음은 서울에서 오신 김영수님의 사연. 심장이 내려앉았다. 손발이 동시에 차가워졌다. 스태프가 아까 가져간 미완성 편지 묶음이었다. 진행자가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받는 분의 실명은 편지 안에도 없네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쓰는 편지로 읽어볼까 해요. 진행자는 눈을 들었다. 관객석 어딘가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김영수님, 여기 계세요. 영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조명이 가볍게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스쳤다. 숨이 막혔다. 도망칠까? 발끝이 무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싶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아내 목소리의 메모가 밀어올랐다. 이제 약속 지켜요. 그는 자리를 지켰다. 진행자가 읽기 시작했다. 여름의 골목 구반포의 공중전화. 나는 늦었다. 늦는다는 걸 알면서도 달려갈 수 없었다. 공장에서 전화가 왔다. 불이야. 동생이 쓰러졌어. 나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틀었다. 누군가는 1시간을 더 기다렸고 누군가는 수술실 문 앞에 웅크려 앉았다. 그날의 선택은 아직도 내 어깨를 누른다.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뼈를 두드렸다. 젊은 날의 숨결이 종이에서 일어났다. 아내의 필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빌려 말을 건넸다. 사람들 사이가 조용해졌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사라졌다. 멀리 파도만 들렸다. 진행자는 두 번째 장을 들었다. 나는 약속을 어겼고 그 어김을 평생 숨겼다. 숨기는 동안 나는 내 이름도 조금씩 숨겼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남고 어떤 후회는 말해도 남는다. 그래서 이제야 편지를 쓴다. 미안하다고, 늦었다고, 그래도 살아왔다고.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손등에 푸른 혈관이 붉어졌다. 이름, 주소, 시간.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았는지 구분이 흐려졌다. 심장이 규칙을 잃고 뛰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지 앉아 있어야 할지 몰랐다. 그때였다. 객석 오른쪽에서 조심스레 손이 올라갔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인, 단정한 셔츠, 햇빛에 엷게 탄 손등. 그녀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저 괜찮다면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크가 조용히 그녀에게로 갔다.
여인은 관객을 둘러보지 않았다. 바다 쪽을 잠깐 보고 다시 무대로 눈을 돌렸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구반포 공중전화 옆에서 하얀 우산을 들고 기다리기로요. 그런데 그날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아버지가 집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공중전화까지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요. 누군가 그 자리에 나를 기다렸다는 걸. 미안했지만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몇 번 사연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듣고 있을까 싶어서요. 영수는 숨을 멈췄다. 하얀 우산, 폴라로이드 사진 뒷면 문장, 그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다. 그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머릿속에서 타닥타닥 불씨가 튀듯 기억 조각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약속 몇 년도였나요? 여인은 잠시 생각했다. 88년 여름, 장마가 지나고 더위가 덮치기 직전이었어요. 청중석 여기저기서 작은 숨소리가 흘렀다. 진행자는 영수를 바라보았다. 김영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의 편지, 받는 분이 그분 맞나요? 영수는 입을 열었다. 목이 메었다. 말을 꺼내려 하면 이름이 앞에서 사라졌다. 첫 음절, 마지막 받침, 미끄러졌다. 대신 다른 문장이 올라왔다. 저는 그날 동생이 불이 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아니, 가려고 했지만 못 갔습니다. 평생 미안했습니다. 그 미안함을 아내가 내 대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테이프를 꺼냈다. 관객석이 웅성거렸다. 여기 그날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 젊은 목소리,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 내가 말하지 못한 것을 아내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진행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명 감독에게 손짓했다. 무대의 빛이 한 톤 낮아졌다. 바다의 검푸른 어둠이 광장으로 스며들었다. DJ가 관객을 향해 천천히 못이 말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누군가를 찾아가 고백하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도 길은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잔잔히 퍼졌다. 함성도 환호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묵은 것을 함께 나누었다는 표시 같은 박수. 여인이 고개를 숙였다. 영수도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 지나간 세월이 파도처럼 들었다 놨다. 방송은 계속됐다. 짧은 광고 음악이 흐르고 다음 사연이 준비되는 사이 스태프가 무대 가장자리로 다가와 영수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까 맡기신 묶음에서 떨어진 메모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영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내의 송을씨로 적힌 낡은 메모가 한 장 더 있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마지막 장, 종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읽었다. 영수 씨, 그분을 찾으면 좋겠지만 혹시 못 찾아도 괜찮아요. 사실 이 편지는 그분이 아니라 미래의 당신에게 가요. 잊어도 좋아요. 다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라디오가 대신 기억해 주게요. 그리고 당신이 이름을 잊는 날이 와도 약속을 지키려 했던 마음만은 잊지 않게 여기 묶어둡니다. 정순 드림.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영수의 눈가가 젖었다. 누구에게 가는 편지인가를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던 마음이 거기서 멈췄다. 편지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만 가는 게 아니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편지였다. 떠오르지 않는 이름을 대신해 남아있는 마음을 붙드는 편지. 그 사실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진행자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묻지 않았다.
배려였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서로의 증인이 됩시다. 오해가 풀렸다는 사실, 그날의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미안해하며 살아왔다는 사실. 방송 말미, 음악이 잦아들고 DJ가 가볍게 인사했다. 낭만 사연 추억 우체통.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해의 바람과 함께 각자의 약속을 다시 묶어 보냅니다. 조명이 꺼지자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이도 있었고 포장마차로 몰려가는 이도 있었다. 영수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머릿속이 고요했다. 이름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다. 괜찮다. 그 말만이 가슴에 남았다. 괜찮다. 그래도 오늘 약속을 지키려 왔다. 뒤에서 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까 손을 들었던 그 여인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가 햇빛에 조금 볕바랬다. 맑고 단단한 눈이었다. 고맙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제가 고맙지요. 영수가 대답했다. 둘은 바다를 잠깐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다. 서로의 사정을 이미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누구도 누구에게 사과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여름을 오늘로 조금 옮겨 놓았을 뿐이었다. 영수는 민박집으로 돌아오며 가방을 다시 확인했다. 테이프, 사진, 편지, 그리고 방금 받은 메모. 네 가지가 고르게 놓였다. 미래에 내게 가는 봉투. 그는 봉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잊어도 괜찮다. 아내의 글씨가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방에 들어서니 벽걸이 선풍기가 오래된 바람을 뿜었다. 자리엔 전화기가 하나 있었다. 투박한 버튼, 디지털 숫자판. 그는 잠시 망설이다. 라디오 방송국 대표번호를 눌렀다. 자동 음성이 흘렀다. 안내에 따라 내선 번호를 눌러 주십시오. 그는 아무 번호도 누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예약 사연. 해두고 싶습니다. 그는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매년 결혼 기념일 밤 같은 시간 내 이름으로 짧아도 좋고 음악만 나와도 좋고 오늘 같은 느낌이면 됩니다. 수화기 너머의 젊은 상담사는 놀라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약속을 가끔 받아두는 모양이었다. 네, 어르신, 차분히 메모할게요. 오늘 담당 작가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내일 아침 바닷길을 조금 더 걷는 일,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일. 여름은 지나갔고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창문을 반쯤 열자 파도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는 침대에 누워 편지 묶음에서 한 장을 꺼냈다. 빈 종이. 받는 이 칸이 비어있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자리. 그는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다. 받는 이 영수에게. 그 문장이 오늘의 마지막 조명이었다. 바다 위로 퍼졌다. 그리고 오래 남았다. 서울로 돌아온 건 바닷바람이 한풀 꺾이던 가을 초입이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정막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었다. 아내가 남긴 편지와 테이프, 그리고 남해에서 만난 짧은 인연이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영수는 창고에서 가져온 상자를 작은 장식장 위에 올려두었다. 마치 제단처럼 집 한 구석이 빛나는 자리로 바뀌었다. 며칠 뒤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신청하신 예약 사연 등록 완료됐습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방송됩니다. 파일도 보관해 두었으니 걱정 마세요.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결혼 기념일.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식탁 위에 국화 한 송이를 올리던 날이었다. 이제 그날
라디오가 대신 꽃을 피워줄 것이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다. 가끔은 평범했다. 가끔은 허무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영수의 기억은 끊겼다. 이름을 잊고 날짜를 놓치고 길을 헤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 가지만은 잊지 않았다. 밤마다 라디오를 켜는 일, 손끝이 주파수를 맞출 때면 몸이 먼저 기억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결혼 기념일 밤이 찾아왔다. 영수는 라디오를 켰다.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스쳤다. 이어서 음악, 피아노 선율이 받아 파도처럼 잔잔히 깔렸다. 그리고 익숙한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전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님이 미래의 자신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스피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몇 달 전 더 또렷하고 단호했던 톤이었다. 영수야, 네가 혹시 이름을 잊어도 괜찮다. 날짜를 잊어도 괜찮다. 하지만 너는 성실하게 살았고 무섭다고 도망치지 않으려 애썼다. 무엇보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 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말아라. 라디오 스피커에 얼굴을 바짝 대고 영수는 숨을 죽였다. 방 안 공기가 울렸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벽에, 창문에, 가슴 속에 새겨졌다. 눈물이 흐르려다 멈췄다. 대신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아내의 손길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방송이 끝날 무렵 진행자가 조용히 덧붙였다. 오늘 이 시간을 듣고 계신 김영수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같은 날 이 목소리가 여러분 곁에 머물 겁니다. 라디오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다. 영수는 속삭였다. 정순아, 오늘도 약속 지켰어. 그는 눈을 감았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겹쳐졌다. 머릿속에서 단어가 빠져나가도 괜찮았다. 대신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약속. 그 후로도 해마다 같은 시간, 같은 목소리가 흘렀다. 기억이 흐려져도 라디오는 잊지 않았다. 밤이 오면 전파가 바다를 건너고 도시에 스며들고 그의 작은 방을 채웠다. 마치 등대처럼 잊힌 이름들을 대신 비추었다. 가끔 창문을 열면 바람의 전파가 섞여 들어왔다. 그럴 때 영수는 중얼거렸다. 괜찮다. 오늘도 나는 영수다. 카메라가 멀리서 잡아당기듯 방을 벗어나 도시 위를, 바다 위를 훑는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보이지 않는 라디오 전파가 흘러간다. 전파의 잔향 속에 짧은 문장이 반복된다. 영수야 괜찮다. 오늘도 약속 지켰다.